네, 오춘호 의원 모시고 일본 얘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베의 담화 이후에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치열한 논란들이 있고 또 전몰자 추도식이라고 하는 모임에서 일본 왕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그것을 두고도 말이 많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그렇습니까? 천황이 뭐 추도식 연설문에서 뭐라고 한마디 한 게 관심을 끌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아베 총리가 담화를 할 때, 예. 이 원래 아베 총리는 반성이라든지 사과의 말을 안 하려고 했답니다.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 지금 현재 아키도 일왕이죠. 아키도 일왕이 왜 그런 말을 안 하느냐고 상당히 어떤 불편한 기색을 보여서 그런 이런 말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 발표를 하고 나서 불과 반나절 뒤에 아키도 일왕이 직접 이 전몰자 추도식에 참석을 해가지고 6,5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 전몰자 추도식에 예, 많이 모인 건가요? 보통 한 2, 3천명 모이는데 꽤 올해 많이 특별히 모였다고 많았군요. 네. 예. 거기서 이번 2차 대전, 소위 2차 대전, 대전의 어떤 깊은 반성, 전쟁의 예. 깊은 반성을 처음으로, 그러니까 어떤 추도식에서 처음으로 언급했고, 그럼 그 전에 천황은 한마디도 약간 어떤 물론 언급을 했죠. 그때 언급은 영령을 기립니다. 뭐 어떤 여러분 어떤 이 전몰자들의 어떤 우리 기도하면 뭐 영생을 바랍니다 이런 거 있지. 이번에는 전쟁에 대한 깊은 반성. 전쟁에 대한 깊은 반성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아니 그거는 우리 해석이고. 네, 그렇죠. 예, 자기 자신의 입으로 전쟁 책임을 인정했나요? 아니 단순하게 전쟁에 대해서 깊이 반성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물론 그까지는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깊이 반성한다는 것은 네. 우리가 전쟁에서 왜 미국을 이기지 못했나 네. 깊이 반성한다 이럴 수도. 그렇죠. 물론 농담 같은 물론 얘기는 그까지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날 아키도 일본 음. 일왕이죠. 우리 보통 이제 저희 일본 말로는 천황이라 그러지만 우리 보통 좀 언론에서는 일왕이라고 그러는데 깊은 반성을 한다는 게 굉장히 일본에서는 충격이었고 이게 앞으로 미칠 파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반성한다, 중국에 대해서 반성한다 이런 건 아니죠. 물론 그런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근데 일왕이 그 정도 뭐 지나간 전쟁과 침략에 대해서 이런 건 아니죠. 그냥 네, 전쟁에 대해서. 전쟁에 대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깊은 반성이라는 단어는 일본에서는 정치적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단어다. 그러니까 원래 그 천황은 상징적인 존재인데 지금 이미 정치적인 행위를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어떤 해석까지 낳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황이 깊은 반성을 한다고 표현한 것을 놓고도 네. 찬반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뭐 이것에 대해서 감히 일본에서 이렇게 뭐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지는 않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일왕의 연설문에 이렇게 관심을 끌었던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일본 언론에서는 주로 내각이 그러니까 주로 예. 헌법을 바꾸려고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 아키도 일왕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이 전쟁에 깊은 상처가 있다고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당시 자기 아버지였던 히로히토가 종전 선언을 하죠. 전쟁에 대한 어떤 항복 선언을 하고 나서 그게 화가 난 일본 군부의 일부가 자기를 찾아와서 직접 자네가 우리가 밀어줄 테니까 이 전쟁을 개선해라. 자네가라고 하지는 않았겠죠. 물론 당신이 당신이 아버지를 폐위시키고 천황에 올라라. 그래서 전쟁을 계속하자. 전쟁을 계속하라.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깊은 상처가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지금 아키도가 1934년생입니다.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나서 3년 뒤에 이 아키도가 태어났는데 그 이후로 한 15년을 계속 어릴 때 전쟁을 보고 커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처가 있다. 뭐 그렇게 분석을 하는. 지금 일본 언론들도 이 천황의 발언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에서 아베하고 천황하고 지금 약간 갈등이 있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갈등이 표면화되지는 않지만 뭐 일본
저기 잡지라든지 이렇게 그 일본에서는 주로 이게 그 이 뒷담화 문화가 굉장히 잡지를 통해서 많이 연결돼 있는데 그런 데서는 그런 논의가 서로 어떤 불편한 관계다, 서로 갈등이 있다. 일본 경제신문은 어디 편이에요? 니케이는 오늘 사설에서 아니 저기 토요일자 사설에서 예. 70년 담화를 아니 70년 담화가 아니라 지금 제가 그거 가져오지 않았는데 저기 이 전물자 추도회를 조용히 치르자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냐고 하는 것은 약간 반천황인가요? 천황을 약간 글쎄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뉘앙스가 있지 않을까. 상계나 이런 쪽은 어느 쪽이에요? 상계는 아마 천황 쪽이 아닐까요? 천황 쪽이. 예. 요미우리나 이런 데는 아사히가 천황 쪽일 리는 없는데 아사히는 요즘은 아베하고 각을 세우느라고 저건 우리 편이다 천황 편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평화주의자니까. 어차피 천황이 평화주의자니까. 천황은 그래 그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게 있고 더 중요한 건 어떤 자기가 이 헌법을 어쨌든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베는 어쨌든 이 지금 헌법 구조 일본 헌법 구조가 예, 전쟁을 금지한. 예, 전쟁을 포기하고 전쟁을 금지하고 저기 교준권을 저기 갖지 못하게 하는 그 조항을 지금 고치려고 하니까 그걸 반대하는 거는 일본 역사에서 헌법은 한 70년간 계속되어 왔는데 그때마다 항상 논의된 건 이 헌법 구조하고 헌법 1조입니다. 헌법 1조는 천황의 상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황은 천황 국가의 상징이다. 상징이다. 예, 그런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구조하고 1조는 그게 맞물려 있다고 그럽니다. 원래 일본 군대는 천황의 군대로 규정되었었죠. 정부의 군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럴 겁니다. 일본 군대는 원래 천황에 속하는 군대로 되어 있었거든요. 네. 전전에도. 네. 그러면 군대를 가지면 어쨌든 천황의 존재가 다시 부각되겠는. 일왕과 천황과 군대란 영화들이 인기 있다면서요. 예, 그거 관련해서 최근에 일본에서 인기 있는 영화가 두 개가 있는데 잠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처음에 마츠다케 이거는 일본의 가장 긴 날이라 해서 일본에서 가장 긴 날, 즉 종전 70년이 지난 일본 종전 전날 8월 14일부터 15일 동안 하루 동안 일본에서 군부하고 내각 그리고 군부하고 어떤 천황과의 어떤 그런 일왕과의 어떤 알력 문제, 그 알력을 다룬 영화라고 합니다. 그 알력에서 어쨌든 군부는 계속 전쟁을 계속 해야 되고 하려 하고 그다음에 내각과 천황은 이 전쟁을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 그런 갈등을 다룬 영화라는데 꽤 요즘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드라마인가요? 아니면 이건 드라마입니다. 영화입니다. 이건 새로 만들어진 드라마군요.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이제 소위 애쓴 남자 했던 사람들 그런 어떤 부제가 붙어 있네요. 이건 일본에 지금 상영되고 있는 겁니까? 예, 물론이죠. 지금 현재 상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화면 자체는 아주 일본 사상 최대의 결단. 근데 다분히 이 영화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황이 결국은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항복을 했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좀 다루고 있으니까 조금 근데 화면이 전쟁 분위기라기보다는 굉장히 깨끗하고 그러네요. 네. 8월 8일에 전국 공개를 했고 이거 상영 중이군요. 예, 또 다른 영화는 어떤 영화가 또 다른 영화는 하나는 지금 일본 역사상 일본의- 가장 길었던 하루입니다. 지금 예. 이치방 나가이 하루라고 되어 있군요. 다른 영화는 천황과 군대라고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프랑스에 살고 있는 일본인이 만든 그런 영화인데 지금 메가드가 옆에 있고 히로이토가 전쟁 포기, 동경 재판, 개헌, 일본 위안부 이런 문제들을 그런 문제들의 어떤 이 동영상 그러니까 어떤 다큐멘터리 영상을 모아서 만든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이제 옛날 자료들이 나오고 일본 국민을 침략 전쟁으로 이끈 권력 그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 그게 실제로 천황대 폐지 자체도 처음에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이었다. 도저 히데키군요. 예. 도저 히데키. 도저 히데키 상병이라고 불렸던 일본 대본영의 저 바보 중에 한 명이죠. 이 일본 저기 그 헌법 처음 만들 때 일주일 만에 만들어야 되는 그런 어떤 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누군가 이건 저기 미시마 유키오, 예 맞습니다. 유키오죠. 1970년대 미시마 유키오. 저렇게 아주 할복 자살하게 되는. 예, 그렇습니다. 이거 꽤 이제 그겁니다. 다큐멘터리군요. 예, 이걸 자세히 보면 그 한국전, 그러니까 어떤 예. 한국 전쟁하고도 관련이 있는 예. 그런 어떤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일본에서 공개가 되었습니까? 네, 공개되고 지금 방영되고 있습니다. 원자 폭탄 터지는 장면이 어디서 혹시 나오나요? 이거 요전 거였나요? 이 원자 폭탄 이 장면 자세히 보시죠. 이게 예. 왜 구조가 필요했고 왜 천황제가 존속해야 된 됐나? 것일까를 걸 보였는데 일본 군 체대 군대 체대를 천황과 보여주고 군대. 있습니다. 예. 저는 여기 70년 지금 바로, 화면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당시 이 히로시마에 직접 전쟁이 끝나고 2년 뒤에 저기 일본 천황이 히로시마에 가서 환호하는 국민들에게 모자를 벗고 이렇게 손을 흔드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이란 그건 그 다큐멘터리 옛날 장면. 예, 아까 그 장면에 있는데 여기 지금 빠져 있네요. 그랬군요. 지금 이들 영화가 나오는 것은 혹시 천황제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의문이 일본 사회 내부에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헌법 개헌이 나오면서 결국은 헌법 구조하고 같이 맞물린 헌법 1조도 우리가 일본 사람들 이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이제 자각하고 과연 천황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어떤 논의가 이제는 본격 시작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천황이 전쟁의 깊은 반성이라고 그랬나요? 네, 깊은 반성. 깊은 반성이라고 한 발언도 잘못된 발언이라고 주장하는 그 정치적인 거야. 천황은 정치 못하게 돼 있잖아. 라고 하는 측도 있겠지만, 네네. 있겠고, 네. 또 천황의 그 말을 빌어서 또 오히려 아베 쪽을 비난하는 쪽도 있겠고, 네. 사실 천황제는 폐지되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겠고,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다양한 그 어떤 교착이 있겠군요. 예, 그런 알력과 그런 어떤 게 이제 이 헌법 개정을 둘러싸고 아마 특히 이번 저는 70년 담화 아베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왕가였던 그런 소위 담화에서 이제 본격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런 알력이 있지 않겠냐 그런 어떤 시각이 많습니다. 일왕과 아베의 알력이다. 그건 굉장히 좀 특이한 관점입니다. 그죠? 네. 언론들도 지금 찢어져 있고. 천황 영화들은 뭐 국내 수입되고 이런까지 일정은 글쎄, 없는 그건 거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한번 꼭 보고 싶은데요. 제가 8월 말에 일본에 잠깐 가게 돼 있는데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막이 좀 나와야, 한글 자막이 나와야 보는데. 그건 아쉽군요. 누구 일본어 잘하는 친구, 뭐, 동치통역사를 같이 가든지 해서 한번. 그만큼 일본 헌법, 일본이 정상국가를 가기 위한.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지금 현재 아키토 천황이 2차 대전의 주체는 2차 대전 헌법을 만든 주체는 지금까지는 아베의 시각은 뭔가 하면 GHQ, 즉 어떤 미국이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이 아키토 천황의 시각은 아니다. 우리 일본이 만든 거다. 우리 일본이 만든 거지. 일본이 만든 거지. 어떻게 그게 GHQ가 만든 거냐. 어쨌든 일본이 만든 거다라고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상당한 알력이군요. 네. 전후 일본 정치 체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데서 근본적인 차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알력이, 글쎄, 일본은 또 놀랍게도 이상한 천황제를 유지하는 그런 국가고, 또 세속 권력인 아베는 또 오히려 지금은 좀 국수적으로 비치는 바가 있고, 오히려 천황이 좀 평화주의자 같은. 예, 아주 재밌는. 이런 또 역설적인 그런 장면이군요. 일본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휴 잘 보냈습니까? 지난주에 큰 뉴스가 중국의 전격적인 환율 전쟁 점화 혹은 위안화 가치 절하
내리 사흘간 뭐 4.6% 정도 내린 게 큰 뉴스였습니다. 이걸 두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갑론을박, 왈가불가가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중국이 기습적인 환율 전쟁을 한 거다. 아니다. 미국 재무부나 정부 쪽에서는 아니다.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거다. 그래서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러고요. 미국의 싱크탱크도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내놓고 해서 계속 뭐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네요. 재밌는 현상입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이 기사가 대선에서 그 주자들 밀어내고 아주 큰 뉴스로 되고 있다니까. 아무튼 참 이 환율 전쟁인지 시장에 자연스럽게 중국이 맞추는 건지 하여튼 뉴스는 뉴스입니다. 자, 연휴 쉬었고요. 8월 18일 화요일자 한국경제신문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뭐 오늘 아주 큰 뉴스는 없고요. 기획기사가 우선 톱으로 올라가 있네요. 이게 기획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잘 나가는 기업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기술이 갑이다. 그래서 대기업을 오히려 줄 세우는 중소기업들. 우리가 중소기업 하면 뭐 워낙 상투적인 얘기지만 대기업에 시달리고 힘들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은 성진포 그 다음에 뭐 삼강 M&T, 하이로코리아, 전 뭐 사실 잘 모르는 기업이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이러이러한 차부품, 플랜트 이런 걸로 아주 잘 나가는 기업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3면도 보면요, 보십시오. 이런 기업들은 유럽, 미국 기업들 이런 데서도 와서 물건 달라 아우성이다. 그러니까 기업 덩치를 작아도 강소기업이죠. 나라도 강소국이 있듯이 강소기업들 얘기입니다. 대기업 앞에서도 언제나 당당하다. 뭐니 해도 기술력입니다. 기술력. 요 보면 성진포먼은 차부품 공정 개선, 삼강 M&T는 해양 플랜트 기술, 그 다음에 하이로코리아 벨버덕 선박 부품, 고영 테크놀로지는 삼천 부품 검사 장비 등등으로 그러네요. 뭐 좋은 일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롯데 사태는 대충 이제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차남 신동빈 체제로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신동빈, 한국과 일본 롯데 이제 원톱, 한국, 일본 양쪽 다 잡았다 이야기죠. 여기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완성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관련 기사 3회는 또 뭐라고 썼나 봅시다. 여기 사진 여기입니다. 일본의 롯데홀딩스 주주회사 주총을 열었는데 신동빈 지지. 뭐 아주 뭐 논쟁이 별로 없었네. 15분 만에 주총이 끝났고 30분 만에 신동빈 승리가 선언됐다. 신동빈 롯데 원톱이라는 거는 한국과 일본 양쪽에서 원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세가 그렇게 올려졌다 되어 있고요. 그러나 맏아들 신동주 사원 거래처와 함께 갈 것 이렇게 해서 뭔가 소송 전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그런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뭐 큰 대신은 끝났지만 또 잔불이 남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삼성이 청년 일자리 3만 개 만든다. 요즘 청년 일자리 나온다면 이게 제일 반가운 뉴스입니다. 이게 전부 다 뭐 정부 힘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정부 힘은 오히려 정부는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규제를 하지 않고 그런 거죠. 일자리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시장이 만드는 겁니다. 시장에서 뭔가 새로운 생산성이 향상되고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고 더 좋은 제품이 나오고 그렇게 혁신이 이루어질 때 일자리가 나오는 거죠. 아니면 그런 혁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살려야 되고 그렇게 시장에서 뛸 수 있도록 기업을 살려야 되는 건데 그런 혁신이 나올 수 있도록요. 혁신이 나온 결과로 일자리가 생기면 물론 좋고 아니면 일자리를 만들어서 혁신을 만들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SK 반도체에 46조 원을 투자한다고 했고요. LG는 디스플레이에 10조 원 투자. 우리가 그 4대 그룹 투자 내용을 한경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이렇게 취합을 했습니다. 삼성은 2년간 3만 명, 현대, 전기회사 임금 피크제 내년까지 도입, LG 디스플레이 2018년까지 10조 원 투자 뒤에는 전부 다 일자리 채용이 되는 거죠. SK 하이닉스 2개 라인 신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사가 4면, 5면, 12면, 13면, 4면 쪼개야 되는데 5면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5면은 이제 그걸 자세하게 풀어서 이런 내용을 소개한 거죠. 청년 일자리 3만 개 만드는 삼성 부재를 걸었고요. 삼성은 추가 면접 채용에만 직접 채용에만 2년간 1만 명을 채용하겠다 그랬고요. 반도체, 바이오, 뭐 면세점 일자리도 이제 다양해집니다. 삼성에서 면세점 신라호텔에 있으니까 그렇게 됐고요. 바이오도 그렇고 그래서 청년 일자리 대책이 이제 조금 효과를 나오나 보네요.
고용과 성장 선순환 구조 만들겠다. 삼성의 각오입니다. 고용하고 그 고용으로 성장되고 또 성장하니까 그 결과로 또 고용하고 이게 이제 선순환입니다. 악순환 되면 고용이 안 되니까 성장이 안 되고 성장이 안 되니 고용이 안 되면 요거는 이제 악순환 구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가 이제 악순환 구조가 아니라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겠죠. 뭐 기사 취지가 아예 그렇다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여기 내용 보면은 추가 이거 내용들 창업교육하고 요 현대 얘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삼성에서 벤처 창업 나선 과장 9명. 요 사진이 9명인가요? 둘, 넷, 9명이네. 삼성의 과장 9명 전폭 지원. 삼성전자 제2의 네이버 신화도 없는다인데 여기는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그 직원이면서 또 창업에 나서는 막 여기서 삼성 안에서 성공해서 좋고 또 이래서 기술에서 나와서 좋고 어쨌든 잘 하면 좋겠습니다. 일면에 재미난 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재밌다기보다는 좀 뭐랄까 사회부성, 사건성 그런 기사인데요. 여기 보십시오. 기업 사냥꾼 김영준 또 잠적했다. 또 잠적한 기업 사냥꾼 김영준이라면 전 대양상호금융금고 회장인데요. 이 사람은 그 2000년대 아마 젊은 독자님들은 잘 모를 겁니다. 소위 이용호 게이트라 해가지고 그 DJ 정부 시절에 아주 권력형 비리 사건을 아주 떠들썩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용호라고 뭐 정권 실세 안다해가 온갖 이상한 일 했던 이 이용호 게이트 배우로 지목됐던 사람인데 실형받고 수감됐다가 했던 이 55세 김영준 씨가 또 다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검찰 수사를 받다가 또 잠적했다는 겁니다. 기업 순영권을 소환한 자본시장에 이런 또 이상한 사람들이 늘 있더라고요. 이면은 정몽준 의원의 피파 회장 도전기 뭐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몽준 현대중공업 오늘 해야 되나요? 그 최고 경영자에다가 지금은 국회에 있었는데 정몽준 씨가 어쨌든 피파의 개혁에 나서서 본격적으로 출마 선언을 했다. 파리에서 나서서 피파에서 정몽준 뭐 또 누구 이렇게 2파전이 됐다. 뭐 플로라니? 예, 정몽준과 플로라니 양강 구도가 형성됐다. 그랬네요. 3면은 아까 강소기업들을 봤고요. 요 밑에 재밌는 게 있어요. 이분 아시죠? 사진 김대환 전에 노동부 장관도 했고요. 고용노동부 장관 했던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이 정부에 선서를 냈습니다. 노동계 지원 선심 쓰듯이 하나씩 발표하고 협상을 어떻게 할지 내 가슴이 다 녹아내린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협상을 해야 될 그런 거를 발표를 해가 여론전을 했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녹여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옆에는 쌀의 날까지 만든 정부. 쌀이 남아도는데 이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저번에 시장 개방을 잘못해가지고 쌀을 무조건 일정 미니멈 물량을 받아들이게 돼 있죠. 수입을. 말이 미니멈이지 굉장히 많은 양을 수입해야 되니까 계속 쌓여가고 전국에 너무 많습니다. 130만 톤 창고에서 이 보관도 예산일이 아닌데 어쨌든 쌀 이 경쟁력을 높이려면 농업 보조금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립하도록 해야 맛있는 쌀, 새로운 쌀을 더 많이 먹게 될 겁니다. 4면은 대통령이 바이오 산업 규제 해소하라고 질타를 했다 그러네요. 규제에 발목 잡힌 바이오 산업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바이오 산업 규제 빨리 좀 풀어라. 규제 해소 손놈 복지부 깜짝 놀래가 대통령이 혼났다. 국무회의에서 있었습니다. 17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왜 유전자 관련 규제 해소 안 하느냐고 이야기했던 그 사연을 했는데 뭐 이게 사실 이런 일이 어디 복지부 뿐이겠습니까? 대통령 규제하라고 이래도 뭐 난 알겠다 모르겠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 기사들이 있고요. 국제면 보시면서 끝내면 되겠습니다. 일본 경제 잘 나간다고 했는데 3분기 만에 뒷걸음친다. 그래서 추가 부양 카드를 끄자면 내나 하네요. 일본의 양적 완화 아베노믹스가 상당히 잘 나간다고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예, 이런 기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제면에는 그 베네수엘라 인플레이션 기사도 참 인상적이네요. 뭐 5개월 새 빵값이 8배 뛰었다. 이런 나라는 정상적인 나라라고 보기 어렵죠. 베네수엘라 같은데 그 파퓰리즘의 그런 후유증이 정말 질기고 오래가는 그런 나라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뭐 베네수엘라 같은 데는 최소한 먹을 것, 자원이나 가스, 뭐 식량, 그 쇠고기 이런 거 자급자족이나 되죠. 그런 형편도 안 되는 데서 마구 방만하게 국가 운영하다가는 완전히 거지되고 굶고 겨울에 추워 굶주리는 겁니다. 정말 비상한 우리가 각오를 또 그런 각성을 늘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